세계에는 WHO, IMF처럼 분야별 유행 전담하는 국제기구는 아직 없는 상황. 이 틈을 노려 한국 정부가 유엔 산하 글로벌 AI 허브 신설과 국내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이 허브가 한국에 들어설 경우 전 세계 AI 인프라를 공유하고 국제 공동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글로벌 AI 협력의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본부 유치에 성공할 경우 회원국 분담금과 기업 인증 수수료 등을 통해 초기 5년간 약 180조에서 250조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미국과 스위스를 순방 중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AI 협력기구 유치 필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총장은 한국의 AI 협력 노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김 총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WHO, IL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을 만나 AI 허브 유치를 위한 협력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AI 전담 국제기구가 실제로 신설되고 한국 유치까지 이어질 경우 글로벌 AI 주도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은 SNS 준비돼 있나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께서 차지호 의원님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3강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님과 역할 분담 잘 하셔서 글로벌 AI 허브 꼭 유치하세요. 칭찬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칭찬의 글이 올라오면 때문에 칭찬받았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칭찬받았는지 저도 사실 몰라서 후회를 못하고 있었어. 이게 뭘로 칭찬받으신 건지. 뭐 칭찬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잘하시나 보네요. 네, 자화자찬을 해야 되겠네. 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왜요? 아니 근데 뭐 저만 일했던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랑 쭉 같이 일을 해왔었고요. 예. 근데 이제 글로벌 AI 허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유엔 국제기구들의 AI 기능들을 한국으로 모아서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세계 보건기구나 아니면 국제 이주기구나 세계 식량계획이나 UNDP 이런 여러 가지 주요 기구들이 AI 기능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확산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한국에 모으려는 거고. 한국에다가 모아요? 네, 한국에 캠퍼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 뭐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버드나 MIT나 이런데 AI 과들 있잖아요. 옥스퍼드 AI 과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AI 과를 다 한국으로 옮기는 거랑 비슷해요. 그 나라에 안 두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누가 할 수 있는 건데요? 그걸 우리나라에서 하겠다고 이제 협력을 제안을 했고 우리나라가 이제 AI 기본 사업이나 이런 비전을 가지고 제안을 했고 일단 6개 국제기구가 받았습니다. 가장 주요한 기구들이. 6개 국제기구가 받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제네바에서 총리님이랑 같이 가서 서명식을 하고 왔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 없던 일이죠. 와. 국제기구들이 이제 한국에 오는 걸 넘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큰 AI 전환기 때 한국이 만든 글로벌 의제를 가지고 국제사회가 다 동참해서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관련해 갖고 그럼 뭐 대한민국이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대한민국이 다음 글로벌 AI 사회가 도래를 할 건데 네. 우리가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죠. 일종의 사회적인 표준 모델을 우리가 만들겠다는 그게 어떻게 거죠.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게 국내로 들어와서는 아직 모르셨잖아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너무 많이 알려져서 지금 백악관 수석들이 연락 오고 같이 동참하면 안 되겠냐 이런 연락 오고 유럽에 있는 국가 대통령들이 견제하려고 전화 오고 견제하겠지. 네, 만약에 그 진짜. 유엔 사무총장도 이것 때문에 긴급 회의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엔 기구들이 서로 좀 경쟁을 해요. 그래서 기구들이 협력을 안 하는데 6개 주요 기구들이 뭉친 거가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이고요. 네. 근데 그 뭉친 걸 누가 뭉치게 만들었어? 있는데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보통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국가에서 네. 이걸 리드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이런 식의 역할을 못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갑자기 뭐 BTS처럼 등장해가 이걸 묶어버린 거죠. 그래서 꽤 제가 놀랄 정도로 2박 5일로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놀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는 센세이션하게 인지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 의원님이 이번에 해외 가가지고 유치해 오신 거예요? 네, 총리님이랑 같이 갔고 이 건은 이거 뭔 일인데?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 세계 선도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있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나. 한쪽으로는 이 윤석열 정부 막 망가진 걸 회복하면서 머릿속으로는 한국의 시대적 과업이 세계적 글로벌 선도 국가인데 지금 역사적 위치가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고 K교와 AI에 대한 던져주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질문이 만들어지고 대통령께서는 뭐 AI 기본 사회라는 비전을 당대표 주자리에 던지시고 네. 그게 쭉 이어져 오면서 지금은 글로벌 공공 거버넌스를 딱 잡게 된 거죠. AI 관련. 아니 근데 저 잘 몰라서 그런데 미국, 중국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해요. 한국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때문에? AI의 어떤 국제적인 규범이나 가버넌스를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헤게모니 다툼을 너무 많이 하고 네. 합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합의도. 근데 한국이 딱 던지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셨잖아요. 네. 왜 놀라냐 하면 외국이 보는 한국과 우리가 보는 한국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갑자기 컸잖아요. 네. 눈떠보니 선진국이 됐잖아. 네. 그래서 우리는 의식이 아직 그 수준까지 못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이고 컬처의 나라고 BTS의 나라인 거야. AI도 그냥 3등이잖아요. 미국, 중국 빼면 한국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다 되게 정치도 요새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고 AI 기본사회라는 개념도 되게 멋지고 거기서 우리가 AI 실력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는 착한데 우리한테 올래? 우리하고 같이 할래?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된 거죠. 고맙다고. 그럼요. 착한 데가 중요해요. 미국이 이게 착한 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착한 데가 중요해. 한국은 제국주의 경험이 없이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예요. 원장님 말씀이 정확한 게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입장에서 결국 AI의 미래는 그 나라 의료 시스템이 AI로 바뀌고 교육 시스템이 AI로 바뀌고 금융 시스템이 AI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럼 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 플랫폼을 미국에 있는 민간 기업에 의존할 수 있을까? 불안해서 나는 안 되죠. 나는 그리고 힘들어. 중국 같은 좀 패권 국가에 의지할 수가 있을까? 무섭죠. 그 나라들은 제국을 경험해본 무서워요. 식민지로 예. 제국을 경험해봤고 그때 역사상 유럽에 있는 의료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 식민지 국가에. 그 사회 시스템이 통합되고 나서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묶이게 된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AI가 만든 플랫폼이 전 세계의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겁나서 사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나라 의존하지 못하는데 예. 한국이 AI 기본 사회라는 걸 가지고 우리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니까 이 안에서 그쪽 국가들이 위협받지 않으면서 같이 아시아의 제네바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잘 유치한 게 되고요. 네. 한국에 유엔 사무소가 몇 개 있다. 유엔 사무소 건물이 몇 개 있다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의 외교로서의 아시아의 제네바, 그러니까 한국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외교력이 우리 국력에 맞는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급하게 선진국이 돼서 국력의 크기에 비해서 국제기구의 고위직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 뭐 서너 명 있잖아요. 지금 뭐 저기 그 주미대사 강경화 전 네. 장관 정도인데 그분도 사실은 국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뒷받침해서 그게 됐다기보다는 개인 역량으로 뭐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혼자 중불나게 튀어서 된 거지 사회가 국가가 밀어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인공지능 의사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AI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그럼 한국은 의사들이 많은데 네.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근데 의사가 없는 개발도상국은 인공지능 의사가 도입되면 그 나라 의료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완전히 바뀌겠죠. 근데 그 나라에서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않겠죠. 두 그룹이 필요한데 한 그룹은 저 같은 기관이 계속 기술적 지원을 해줘요. 그 나라에서 기술적 AI 기반으로 의료 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게. WHO의 그 기능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아니면 글로벌 빅테크들은 결국 이 다음 지금 현재 AI 경쟁들이 심한데 이 다음 경쟁은 아마 의료나 교육이나 이런 시장이 될 거예요. 의뢰도 개발도상국 의료 시장만 위충적 의료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완전히 블루오션만 연 2경 정도로 예상이 돼요. 네. 거기에 모이는 그 수많은 기구들, 그 회사들이나 이런 자원들이 그럼 어디를 플랫폼으로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면 저는 이거는 의료의 영역이나 교육의 영역은 공공 플랫폼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능들이 또 여기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기능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는 거고 국제 노동기구 AI 기능들이 한국으로 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협력 의향서를 처음에 만들어 사인하고 왔고요. 최영님이 저번에 이제 일자리 걱정했잖아요. 일자리. 네. AI 때문에 대량 실업이 발생하는 게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량 실업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어디서 표준을 만드냐? AI 일자리에 대한 AI에 대한 고용 영향, 실업 영향에 대해서 어디서 대응을 하냐라고 하면 국제 노동기구에서 하죠. 국제 노동기구에 그걸 담당하는 AI 기능이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 벌어질 수많은 문제들과 아니면 기회들이 있는데 네. 그걸 유엔이 전 세계에서 조정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정 기능의 전부를 한국에 들고 오는 거죠. 그게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그 6개의 주요 기구들이 이미 협의를 했고요. 거기 두 개 기구들이 더 유니세프랑 이제 다른 UNEP랑 환경 쪽에 기후 환경 쪽의 기구가 추가로 참여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은 국제 노동기구 ILO 우리가 맨날 들었던 뉴스에서 들었던 ILO에 네. 갖춘 것이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ILO 본체보다 더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전부 다 AI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국제 노동기구라든지 국제 보건기구 이게 한국에 다 유치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 아시아의 제네바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AI 기능이 와.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의료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AI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허브 역할을 어디서 할 것이냐. 그걸 우리가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대박이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런 공공성이 가미된 이걸 기본적인 사회에 대한 아이들과 이걸 잡지 않으면 기업들이 많이 주도를 하게 될 거고 그럼 민영화될 가능성이 커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공 거버넌스를 유엔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그걸 한 기구만 가져오는 게 아니고 6개에서 8개 기구들의 주요 기구들을 다 우리로 가져온다. 그러면 서의 AI와 실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표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겠네요. 이거 엄청 큰 이야기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기회입니다. 여기서 쓰는 AI 플랫폼을 네. 우리가 공급한다고 할 때 네. 우리나라 AI 솔루션 회사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릴 수 있잖아요. 와. 그러면 이 친구들이 글로벌 표준에 참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와. 안방에 앉아서 글로벌로 수출하는 게 되죠. 와. 그 정부는 유엔에 돈 주는 게 아니라 국내 AI 솔루션 회사한테 돈을 주는 꼴이 되죠, 사실은. 와. 이거 엄청난 뉴스 아닌가요? 네가 이거? 만들어서 거기다 들여 한 거니까 자세히 보면 돈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리나라 AI 회사로 가는 거죠. 유엔에서도 깜짝 놀랐던 게 유엔의 국제에서 놀랐던 게 저희가 유엔에서 거기서 같이 했던 유엔 고위직 얘기를 들으면 전례 없는 속도로 이게 추진돼요. 아, 전례 없는 속도예요. 자기는 30년간 일하면서 이 속도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대요. 와. 그래서 전례 없는 속도로 협의서가 만들어지고 전례 없는 속도로 타결이 되고 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가 간의 경쟁이 엄청 심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랑 경쟁해요? 우리는 유럽 국가, 인도, 뭐 미국 다 경쟁하죠. 아, 그래요? 이게 AI에 대해서 사실 지금 민간 기업들의 경쟁인데 결국에는 AI 관련된 글로벌 거버넌스 사이의 경쟁이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경쟁에서 우리가 굉장히 큰 선점을 했기 때문에 네. 다른 국가 정상들이 직접 놀래서 연락이 오게 되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일을 했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청와대 이제 AI 비서관, 김우창 비서관이랑 계속 작년부터 작년에 블랙록 관련해서 저희 뭐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게 대통령 숙제셔가지고 블랙록도 사실 님이 말을 워낙 재미없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인지를 진짜 솔직히 몰랐어요. 네네. 근데 만에 이거는 진짜 뭐 과장이 아니고 저는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벅차요. 몇 번 나왔잖아요 매불쇼에 네네. 최초로 지금 댓글에 의원님 그 제발 그 후원 계좌 좀 알려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다 차지 않았어요? 아니 올해 시작되고 이제 시작됐죠. 처음이야 이런 일이 처음이라고 나오시면 맨날 문제입니다. 남자 전현이다 뭐 난리거든요. 우리는 운이 좋은 게 역사적으로 한국이 그럴 만한 위치에 딱 놓여졌고요. 아까 박 부장님 말씀하셨던 그래요? 것처럼. 근데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왜냐면 저는 걱정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3년 더 하는 거였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러면 저는 3년을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아. 근데 그러면 핵심적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때까지 근데 기다려줍니다. 그렇죠. AI가. 근데 대통령께서 그렇죠. 여기에 인지를 가지시고 AI 기본사회 22대 들어가고도 얼마 안 돼서 가을에 바로 얘기를 했어요. 바로 그 UN 와서 대통령께서 AI 기본사회 비전을 문헌화지고 던지시고 그 여기서 만들어진 원형들을 딱 받아들이셨죠. 와.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건 사실 그 리더십의 추진력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대통령들이 막 국제기구 수장들 전화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계속해서 그 확장해 나갈 계획도 있나요? 그럼요. 이번이 이렇게 민간 기업의 싱크탱크, 인텔리전스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고 그런 학계,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카이스트나 뭐 서울대 이런 대학뿐만 아니고 뭐 옥스퍼드나 뭐 존스홉킨스나 이런 대학들이 지금 같이 협력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브레인들을 모으고 우리는 휴먼 브레인들을 모으고 AI를 모으고 국제 거버넌스를 모으면 사실 거기다가 한국은 AI 기본사회라는 큰 비전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실현이 되는 거죠. 이번에 그래서 총리님께서 저희 시야가 굉장히 멀리까지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이걸 또 국가 지도자급이 또 설득을 해주시니까 유엔 사무총장도 설득되고 뭐 여러 가지 난관들이 풀렸죠. 김민석 총리 진짜 대단하네. 떴네. 내용을 모르니까 벅찰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유엔이 있으면 전 세계 주요한 기관들이 다 들어오고 유엔을 통해서 전 세계 진출하려는 플랫폼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유엔에서 인턴십하고 뭐 그런 알겠습니다. 데서도 일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실무적인 부분은 김우창 비서관께서 얘기를 자세히 해주실 거라서 전체적인 배경과 한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계 선도국가에 대한 질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이 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님과 더불어 이제 두 가지 주요 의제를 선점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AI고 다른 하나는 K 외교, K 디플로마시가 과연 우리 시대 때 어떤 외교가 돼야지 이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저희는 원래 교수 출신이어 질문을 받으면 계속 생각하는 게 버릇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 김우창 비서관과 열심히 고민을 해봤었고 저희가 가졌던 답은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선도국가가 돼야 되는 사실 시대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거는 제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기 전부터 국제사회에서 일할 때부터 이제 한국에 대한 인식들은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졌고 지금 전 세계가 큰 위기와 전환기의 순간에 빠져 있었을 때 세계가 한국에서 과연 어떤 모델들이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세계 선도국가라고 하면 지금 어떤 세계인가, 우리가 어떤 세계 속에 놓쳐져 있냐라는 질문이 중요하고 그랬을 때는 한쪽으로는 이제 기후위기 같은 글로벌 위기 요인들, 분쟁들, 전쟁들 이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돼 나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알듯이 AI가 문명사적인 전환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문명사적인 전환이지 우리가 가진 사회 시스템, 산업 시스템, 경제 시스템 이 모두가 전환기에 놓여 있고 산업혁명이 자본주의 체계와 현재 국제질서를 만들었던 것처럼 AI 전환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뀌어놓는 시기입니다. 근데 총리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전환들이 사실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산업혁명이 80년에서 100년 이상 걸렸다고 하면 이건 한 15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재명 정부 5년이 저희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표준들을 만드는 선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집중했던 거는 이 처음에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라는 어떤 비전이 중요했고 그 이후에는 이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아젠다와 함께 어떤 거버넌스를 국제사회에서 통용시키고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전에는 유럽 국가들 혹은 미국에서 세계 선도국가로서 담당하고 있던 것이었죠. 지금의 국제질서라든지 새로운 아젠다라든지 혹은 여러 거버넌스 체계들은 그 선도국가들에서 만들었었는데 지금 한국이 그걸 만들어내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AI 기본사회라는 저희가 온 국민들이 AI 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교육, 의료, 금융, 복지 이 모든 것에서 AI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사회 시스템을 차세대 사회 시스템을 잡는 게 이재명 정부 5년의 역할이고 이재명 정부 5년의 역할은 이게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AI
AI 기본 사회라는 AI4올에 대한 사회적 모델들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이제 공공선을 만들어야 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이 국제기구들에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들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기구 세계보건기구, ILO 세계노동기구, WFP 세계식량기구, IOM 국제이주기구, ITO 전기통신연합, UNDP 유엔 개발 프로그램 같이 그 유엔 기구 내에서 가장 주요한 유엔 기구들이 한국과 이번에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잡고 저희는 글로벌 AI 관련된 글로벌 AI 허브라는 일종의 공공 캠퍼스, 공공 거버넌스에 대한 캠퍼스를 구축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협의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총림 산하에 이제 그 여기 모인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선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글로벌 일종의 가칭 인텔리전스 캠퍼스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산업 싱크탱크들, 한국에 있는 산업계 혹은 글로벌 이제 민간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주요 싱크탱크들, 해외에 있는 주요 싱크탱크들이 일종의 인텔리전스로서 전 세계적인 변화들, AI, 유엔이 만들어내고 한국이 손을 잡고 만드는 이런 글로벌 AI 전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브레인 역할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장치들이 추가적으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역할들은 아마도 한쪽으로는 이 AI 사회 전환 속에서 전 세계가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들을 취하고 있고 유럽은 여러 가지 안보 문제와 곁들여져서 이 AI 사회에 대한 차세대 사회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한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도할 수 있는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기구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유엔 기구들이 AI 기능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사실 앞으로 지금의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엔 전체에서 AI 기능들이 커져나가고 전 세계 주요 질서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될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는 1차적으로 한국에 있는 청년들, 인력들이 한국의 기업들과 한국에 있는 섹터들에만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플랫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역할을 할 수 있게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수 있고 한국에 있는 수많은 AI와 혹은 기술 관련된 테크 기업들 또한 한국이 시장의 목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유엔 기구들과 함께 협력된 공공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전 세계가 AI 사회로 전환돼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 산업적인 요소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교부도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마무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질서들에 대한 국제 질서에 대한 선도성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20세기와 21세기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주요국의 위치를 놓지 않았던 거고 한국이 세계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차세대, 이런 큰 전환기의 이 다음 사회에 대한 모델들을 한국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만든 모델과 비전들이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 유엔과 같은 다자기구가 만든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이제 실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시작이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렇게 당정청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들은 저는 대한민국이 결국 글로벌 선도국가의 반열에 놓이고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이 역사를 넘어서 세계 역사 속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대한 자부심들을 가지고 이제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시대가 맞이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이 오늘 검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 도이치 주가 조작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특검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수사팀에 보낸 메시지를 포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참고하라는 내용입니다.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이 무죄로 결론을 정해두고 논리를 만들어준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한 곳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입니다. 대검찰청 정책기획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 중앙지검 반부패 2부 사무실, 그리고 공주지청장실 총 이렇게 5곳. 검찰이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씨를 무혐의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검찰의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처음입니다. 2차 특검은 앞서 김건희 특검이 확보한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내부 메신저 대화를 토대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를 받은 판례를 검토해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김건희 씨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주범이 아니라 옆에서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방조와 공통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2024년 9월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죄가 인정된 뒤입니다. 당시 손 씨의 유죄로 김건희 씨의 무혐의할 명분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차 특검은 이 전 지검장 등이 무혐의 결론을 정해놓고 그에 맞게 논리를 만들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무혐의 결론이 담긴 수사 보고서가 여러 차례 변경된 사실도 확인하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JT 뉴스룸을 시청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당시 김건희 수사팀에게 보낸 내부 메시지가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팀에게 24년 9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이 무죄받은 판례 한번 검토해봐라. 그거 검토하면 김건희도 무죄로 될 것 같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은 주범보다는 이제 방조로 들어가는데 방조로 볼 수 있는데 김건희도 주가 조작 방조로 봤을 때 그럼 무죄된 판례를 한번 적용이 되나 검토해보라고 읽힐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당시 그러면 이쯤에서 기억을 좀 상기하는 측면에서 김건희를 덮어준 인물들 얼굴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 박승 김한빵 씨, 중앙지검장 이창수, 중앙지검 4차장 조상원, 저 안경 조그만 거 쓰고 다닙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2부장 최재훈 이렇게 4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메시지는 엄청나게 중요한 증거 같은데요. 그렇죠. 이 메시지. 내부 대화 정답을 알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사가 다 되고 나서 뭔가 검토를 할 때 이런저런 판례를 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건 할 수 있죠. 뭐 위에 사람이 이런 것도 참작해봐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수사 아마 제가 보기에는 거의 시작 결론 내려놓고 그렇죠. 수사라는 느낌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꼴대 얘기만 야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답은 여기야. 여기야, 이런, 답은. 이런 느낌이어서 그때 당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직전에 전주지방검사장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기서 이상직 문재인 그 네, 사건을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해서 별거 지지부진하니까 이창수 검사장을 그쪽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확 이렇게 수사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찐윤라인이라고 분류됐고 근데 당시 중앙지검에서도 중앙지검 검사장이 그 전에 있던 인물이 실제로는 윤석열 쪽의 요구를 듣고 실제로 다 찐윤라인이긴 했는데 저 사건에 있어서는 약간 좀 마찰이 좀 있어요. 수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아예 다른 데로 영전시켜서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 그때 갔거든요. 가장 충직하게 일을 수행하는 이창수 검사장을 중앙으로 올렸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저런데 그 다음에 김건희의 네. 조사, 황제 조사냐 하고 이렇게 무혐의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김건희하고 김한빵 연락한 거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인사이동을 했을 때는 위에서 뭔가 용산에서부터 법무부 혹은 대검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까지 내려가는 라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네. 저 사건이 위에서 이렇게 찍어 눌러서 한 사건이 아니겠냐 추측만 했지.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나온 거야.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럼 뭐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자기 의사를 갖다 전달할 때 판례 한번 검토해 보시오. 그거 보면은 딱 알죠. 뭐하라는 의지가 그렇지. 그쪽으로 가면은 이제 수능하는 거. 꼴대 세팅입니다. 꼴대 세팅. 네. 진짜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 검찰청은 진짜 없애야겠다. 검찰청. 없어졌습니다. 잘하셨네. 이 없애야겠어. 검찰청 진짜. 없어졌어. 참 잘하셨네. 아니 근데 보이스피싱 인출책 무죄 나오는 게 이 판례가 되게 드물거든요. 그렇죠. 두 건 중에 한두 건 무죄 쓸까 네, 말까인데 네. 이걸 또 어떻게 찾아냈네요. 이걸 찾아낸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뭐 자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인출책은 이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불법 자금이 아니라는 인식. 그래서 아마 무죄를 해줬나 봐.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모르는 사람이야. 주식에 대해서는 아주 문외한이야. 그 논리 그대로 돼 있죠. 맞죠 제가? 맞습니다. 예, 딱 정확해요. 정확하잖아. 완전 법조인만큼의 이게 내가 어미 꾸짖어 너네를. 검찰청은 무조건 폐지시킨다. 됐어? 잘했네. 22대 국회 잘했어. 근데 이게 100건에 한두 건 무죄가 나올까 말까 찾아갖고 이거대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기사 내용 보니까 요 메시지 보낸 시점이 전주 역할했던 손모 씨가 2심에서 이제 방조죄가 인정이 되니 그때 우리도 야 김건희 최소 방조는 이거 빼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방조로 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빼야 되나 라면서 이렇게 지금 판례를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경 조그만 거 끼고 나와. 국민 앞에 서가지고 김건희는 주식 모른다. 그런데 그 애그 나오고 난리 났었잖아. 검찰청은 진짜 폐지시킨다 내가.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복원을 해보면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 들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갑자기 전담수사팀 구성하라고 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윤석열하고 그 민정라인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찰총장 패싱하고 인사를 다 내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들어온 사람이 이창수. 정확히.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법리적으로 이게 결론이 안 나.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나니까 그 사이에 김건희는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김정숙 씨는 왜 수사 안 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은 결단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따로 다른 데다 모셔놓고 조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결론을 못 내렸어. 그리고 손모 씨가 주가 조작 방조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았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건네주고 결론 내자. 그래서 10월달에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객관적인 사실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런 범위라고 그러죠. 고의. 이제 그것을 이제 아까 무죄난 그런 비슷한 야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제시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우리 두 분과
여러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차 검찰개혁도 22대 국회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저 검사님하고 제가 그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우리 검사님이랑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이 제가 좀 많이 비슷한 거를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서 밝힌 적이 없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맞아. 중수청 자체를 좀 없애자.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약간 저랑 좀 비슷한 걸 많이 중수청이 좀 원래 없어져야 될 조직인데 만들었다고 생각하죠. 근데 만들었으니까. 만들었으니까 수사 잘 하도록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하겠습니다. 두 분 대단.